요양보호사도 나이지 않은 정도가? 그럼요. 와. 그래요? 예. 요양보호사라는 직책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 법인이나 기관에서 하시는 분들은 일반은 전역하고 나서 없지. 임시직으로 매년 계약하는 요양보호사는 있어. 아, 그렇게. 전역하고 나서. 그렇지. 일본처럼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연세가 드셔서 우리 사회복지법인이 면접을 좀 받아가지고 아니 맛있어? 내가 면접 볼 분이 아니고 나도 지금 엄청 없으면 쉬쉬지고 가게 너무 젊잖아. 정치 젊은가 초도수익이 얼마나 일단 냉동고를 자, 이제 실험 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실까요? 시청에서 네.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요즘 뭘 알아야 되는 거지. 아유, 이만큼 공부하셨는데 그러게 네. 근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너무 겸손하신 말씀이시죠. 아니 요즘 정신한 게 아니고 다 똑같이 동생끼리 다 무식해요. 그래. 저하고 본인만 평가해. 저하고 좀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 우린 현장 경험은 많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 이렇게 느낀 건 현장 경험도 중요하고요. 이론적인 배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하고 파리 갔을 때 그 유명한 데를 봐도 그냥 모르면 우리랑 다르네. 근데 이제 그 역사에서부터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랑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런 서구 유럽의 어떤 선진화되어 있는 어떤 자본의 출처가 저는 조금 좀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아서 역사적으로 친구들이 아주 오래전에 선진 문명을 만들고 산업혁명을 이루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어떤 경제적이거나 산업적인 어떤 기술들을 무기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전 세계 5대 6대를 다니면 다 식민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어떨 때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거기 이집트에 가서는 이집트의 어떤 오래된 역사 매개물을 볼 수 없어요. 유적을. 프랑스에 가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에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선에 그 오래된 역사의 어떤 유물들을 일본에 가야 돼요. 예, 참 안타까운 거죠. 어떨 때는 막 이런 게 욱하고 올라온다니까. 예,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서산에서 간 것도 법에 의해서 보냈잖아요. 며칠 전에. 사람도 울고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인데 왜 일본에 가서 봐야 되냐, 일본으로 다시 붙게 해야 되냐.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근데 그런 것들은 역사적으로도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서구에 가면 더 심각해요. 역사적으로 해결되는 예,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농구가 아니라 정치될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그 조금 나가는 얘기가 경제학에 대한 것들 공부를 좀 간혹 그 상식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보는데 장하준 씨 같은 책들을 보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외국의 그 서구 선진국들이 어떻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한 7, 800년을 논해서 압축해서 쓴 책들이 많거든요. 거기를 보면 그 사람들의 경제 성장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상호 교류 FTA 자유무역을 통해서 된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키워서 외국에 들어오는 거는 세금 높여서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거 갖다 엄청나게 팔아서 폭리를 취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식민지 만들어서 다 하고 강제로 다 뽑아다 쓴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와서 좀 도와라 그러면 내가 왜 차관 갖고 오고 뭐 갖고 뭐 해서 나중에 갚어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힘을 키워서 저것들을 한번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그게요, 이게 우리 사회복지기관의 이론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이론 같은 거예요. 간혹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제 거기서 서울에서도 이들이 현장을 알아 오시는, 죄송한데 그런 분들이 현장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론에 대한 것들을 조금만 더 이렇게 하고 그 역사나 연원이나 클라이언트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도 이해폭을 좀 넓히시면 정말 크게 성장하실 거거든요. 예,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리고 일례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도 굉장히 요새 IT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하는 것,
클라이언트에 참여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개발하고 뭐 AI 로봇도 만들고 노인복지에 관한 것도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벌써 개발한다고 해서 그때 벌써 한 10몇 년 전에서부터 토론들을 하고 이런 기술이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천안에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한 그 사회복지 재원들 아니면 시청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죄송한데 편협된 시각들을 가지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런 데에 가서 늘 얘기하는 게 이렇게 좋은 ICT 기술 만들고 기술 발전에 대한 걸 막 엄청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개발이 돼서 노인분들에게 영유아 청소년들에게 어떤 역할들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이걸 꼭 써야 된다라고 재정 투자를 여기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죠. 만약에 IT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거 만들어서 그리고 어디다 쓸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요 하나 매일 놓치는 게 있어요. 제가 늘 가서 하는 소리가 누구를 위해 할 건데 그걸. 네. 좋아, 니들 이거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 뭐 다 해서 하는 거 좋아. 훌륭해.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서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편리해질 거라고만 얘기를 해요. 좋은 부분만. 근데 죄송한데 만약에 그 사람들의 노트처럼 기술이 발전을 했으면 이러면 사회적인 루저나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는 지금보다 더 줄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요. 역사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거에 대해서 소외되거나 그거에 대해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사회복지 대상자가 더 늘어나요.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은퇴하셨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받지 못했거나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나와서 그거를 접하려고 그러면 마치 초등학생 같이 되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처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뭐 토론회 가서 했던 게 제가 우리 학교 앞에 키오스크 처음 들어왔을 때 매점에 가서 키오스크를 못 썼다. 아니 교수님이 하물며 이 키오스크가 A라는 가게, B라는 가게, C라는 가게가 메뉴가 다 틀려요. 누른 걔네들이 제공하는 메뉴가 아니라 누르는 메뉴가 다 틀려요. 응?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이제 커피숍은요 탭이 한 10개씩 돼요. 커피, 난커피, 뭐 말이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걸 도대체. 그리고 또 나중에 결제하려고 그러면 또 그것도 다 각각이에요. 어느 한 가게에 익숙해져서 해보면 거기밖에 못 써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네 이렇게 잘 만든다네. 통일해 있더라. 왜? 나도 아직 60도 안 됐는데 어려운데 거기다가 좀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나는 많이 걸려. 뒤에 사람들 쭉 쓰면 미안해서 못한다. 그래서 아예 안 먹고 소비 안 하고 그냥 나온다. 편의점 같은 거. 그래서 그냥 사람 만나는 데가 산다. 그러면 니네 말대로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내가 못 쓰는데 클라이언트가 사람이 못 쓰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기술을 만드는 거냐. 바뀌어야 되는 거야. 고민을 해봐라 좀. 그래서 니들 말하는데 인터랙트하게 만든다. 인터페이스 뭐 만든다. 그 다음에 뭐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한다. 그거를 조금 더 고민해봐. 우리 같은 사람들 불러다가. 아니면 실제 현장에 넣을 때 아이, 장년, 직장인, 어른 다 포함해서 테스트를 해봐. 테스트베드로 확 넓혀. 누구나까지 쓸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이래 조금만 버는 거에서 좀 투자를 해봐.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하면 공공기관의 사람들도 와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뭐 토론하는 거니까 저는 맨날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쪽에서는 계속 뭐라 하고 누구를 할 건데 계속 얘기하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 충분히 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라고. 아니 근데 내가 못 쓴다니까 지금. 너무 복잡해서. 이걸 정말 발전했다고 10년이 지나도록 저희 나라가 이제 키오스크 쓴 지가 서울서부터 따지면 10년이 가까이 돼요. 근데 나 아직 신인데도 뒤에 사람 서 있으면 못 써.
그리고 아직도 카드가 결제가 안 돼.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돼. 그럼 다시 또 만나러 가야 돼. 근데 저 사람 바꿔갖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럼 나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나와야 돼. 누구를 위해서 이거 만드는데. 그리고 이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세금을 내면 내가 못 쓰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쳐보자. 누구나 같이 쓸 수 있게. 나도 세금 내는 사람이고 너도 세금 내는 사람인데 똑같은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 내는 나는 좀 불만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회복지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채무성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조세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저희 법인의 직원이 40여 명 돼도요. 죄송한데 법인도 전체 예산의 한 저희가 많이 써서 10% 조금 넘어요. 대한민국의 많은 법인들을 빼면요. 저희처럼 10% 이상 법인에서 법인 지원 전입금이 나가는 법인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10% 넘는 법인 몇 개 될 것 같으세요? 사회복지 법인이 수도 없죠. 충남의 사회복지 법인 중에서 법인 전입금 10% 이상 나가는 법인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예를 들어 100개면 법인 전입금 전체 예산의 10% 이상 나간다. 찍어. 예, 몇 프로? 7개, 10%. 어우, 훌륭한 사회복지사죠. 10%요? 하나도 없어요, 저희 빼고. 대개의 경우 1%, 2%, 3%예요. 많이 쓰는데도 3% 쓰면 니네 법인 돈 많은가 보다. 이래요. 돈만 쓰는 거잖아요. 그럼요, 택도 없죠. 땅으로 건물로 갖고 있지 현금으로 산하 기관에 10% 이상 주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 전입금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자체 부담 죄송한데 저희 이거는 빼고 처음에 그 책정을 받았을 때 그렇게 안 쓰면 책정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네. 근데 그렇게 안 쓰고 다른 편법이 또 많이 있죠. 그건 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뭐 외부의 후원금 뭐 이런 걸 해서 그걸 대신 채우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없잖아요. 저희도 법인의 그 이렇게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그 외에 다양한 부분들을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수당들 법정에서 주는 것들 나머지 채워주기 위한 것들을 저희는 다 법인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해서 다 하거든요. 대신 제가 좀 많이 쪼우죠. 야, 충분히 해줬잖아. 해야지. 그리고 거의 FM대로 다 해요. 한 달에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다 해요. 예,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래야 기관의 어떤 종사자들도 성장을 할 수 있고요. 기관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가를 받는데 서류가 다 새 거예요. 그런 평가의 의미가 없어요. 3년 전에 서류가 새 거로 오면 3년 전과 지금이 법도 바뀌게 많아요. 기준이. 그걸 왜 3년 전 걸 지금 기준으로 맞춰 다시 만들어 놓느냐. 그럼 그때 이거를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관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평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기관은 도대체 3년 전에 이렇게 잘했어? 예. 그럼 평가를 제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원들만 나중에 이렇게 보면 직원들만 한 달 전부터 그냥 서류하고 뭐 하느라고 그냥 들들들고 낮에 일하고 밤에 OT 2시간씩 하면서 서류 만들고 또 평가가 내일이다 그러면 전날 주말서부터 밤새 일하고 네. 평가하려고 하면 눈 피곤해서 이러고 계시고 그걸 열심히 하는 거고요. 또 거기다 외부 직원 돈 주고 사와가지고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네. 야 혼나더라도 있는 그대로 해. 그래서 저는 낮게 농담입니다만 봤잖아요. 낮게 봐요. 그렇죠. 정말 잘못한 거 아니면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 농담입니다만 여보 내일 건강검진을 해. 근데 오늘 저녁 먹 당연하지 평소 하던 대로 해야지. 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네. 뭐 친구들하고 운동할 것도 좀 하고 그래서 딱 평소 하던 대로 딱 와서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건강검진해요. 네. 전날 막걸리 마시고 평소에 네. 매번 막걸리 딱 빨리 드세요. 아니 그렇진 않죠. 전날 꼭 먹고 가. 전날 전날 더 먹어요. 그래야 최악의 상태에서 검사를 해주잖아요. 그래야 제가 내 상태가 어떤지를 최악을 알아야 최선을 준비하죠. 최선에 가서 나 건강해 하고 하다가 어느 날 최악이 오면 그렇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야
너는 막 이제 누나 이제 건강검진 받을 때 항상 술 먹고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건강검진 받을 때 기본이 2주 전에 일체 금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최소의 상태를 다 비우고 간 거라 평상시의 상태를 검사할 수 없어요. 나도 조작이야 조작. 그렇죠. 조작작정이에요. 저희 아들도 2주 전부터는 일체 금주고 저도 아예 검사하면서 너무 2주 전에 몸을 들어 자, 잠깐 먹고 가. 자, 그게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보여야 평가를 받아야 그 사람을 개선시키고 그 기관을 바꿔줄 수 있어요. 언니는 비허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언니는 3년 전 서류까지 다 조작한 거야. 그런 거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서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회복지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기관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요 사회복지 기관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이거든지 아니면 생활하시는 분인지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늘 보기 때문에 저한테 싫은 소리 못해요. 저한테 어떻게 손가락질해요? 괜히 나가세요 하면 어떡하려고. 절대 싫은 소리 못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가족이나 형제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해요. 외부에서는 상담사, 간호사 뭐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오실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일로 와봐. 조사해고 와. 혹시 이름 쓰지 말고 누가 어떤 거 봤으면 그것도 다 줘. 상관없어. 다 줘. 이걸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누구나 행복한 가족 현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탓하는 게 아니니까 다 적어줘. 그래야 내가 공부하고 우리 기관이 뭘 잘못됐는지를 알지.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게 얼마 안 남았지만 있는 동안은 노력해 볼 거니까 줘. 그래서 다 봤거든요. 지금 커피 쿠폰 하나씩 주세요. 당연하죠. 제가 이 그 카톡 선물하기에 제가 이제 제가 조금 뭐 운영하고 하니까 뭐 봤잖아요. 그거 다 직무 다 그걸로 써요. 저 여기에 저 스타벅스 2만 원권 한 50개씩 있어요 매일. 그래서 우리 하나 업무용으로만 씁니다. 그게 또 쓰면 다 공적이에요. 그런 거 해야 되죠. 자, 실험 설계에 대한 것들, 실험 설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 실험 설계를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사후에 대한 것들이에요. 사전의 상황이 어땠고, 아까 말씀드렸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의 값어치가 변화값이 독립변수, 원인에 의한 영향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정확한 결과가 실험 평가에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선후성, 상관성, 비허위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즉 결과값이 앞에 있었던 원인이 문제가 되어서 결과가 나왔다라는 선과 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독립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종속변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A가 있기 때문에 B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1 더하기 1이 없으면 2는 생길 수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상관성이라고 하는 건 원인과 결과가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비허위성, 아까 말씀하셨죠.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거는 앞에 말씀드린 상관도 없고 선호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진실로 참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값에서.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또 비허위성에 가는 여러분들 조사론에서 공부하셨던 과도한 조사에서 나오는 오류들,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 누구나 그럴 거야. 100명 테스트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신뢰도 95% 이상이 나와야 그것이 어떤 이론으로 또는 결과값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신뢰도 뭐 한 50%도 안 나오는 60%밖에 안 나오는데도 그게 우리 진리야 우리 기관에서 제일 잘한 거야 어디나 그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 한 사람만 조사해놓고 우리 지역사회에 다 그럴 거야. 야 우리 기관에 한 100명 계신데 예를 들어서 저 할머니 봐봐 얼마나 매일 행복해서 얼마나 웃으셔.
그래서 우리 기관 사람들 다 그래. 우리 기관이 오면 다 이렇게 되실 거야. 예. 과도한 일반화적이죠. 이런 것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 사회복지사가 조사론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과학적인, 이론적인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내가 현장에서 30년 불러서만 다 해봤어. 공중전, 산중전, 뭐 수중전 다 해봤어. 예. 라고 하시면서 이론에 대한 것들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 기관이 다 생각하시죠. 죄송한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복지법인이요 아래치예요. 사회복지사요? 김사회복지사 다 쳐다봐요. 예.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게 전체 모든 사람의 경험이라고 잘못 생각, 침소봉대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일을 제일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기관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변화돼 갖고 오는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만족하는지,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기관의 이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기관에 이용하시는 분이거나 생활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싫은 소리 못 한다니까요. 사회복지사한테, 근무자한테 싫은 소리 못 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못 해요, 함부로. 네. 정작 마음에 있는 소리를 못 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그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그러면 거의 공식적인 건 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 외의 것들을 들으려면 이용 생활시설하는 분들은 그 가족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거나 하시니까 그 가족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기관에 가끔 방문하시더라도 외부의 자원봉사자들은 그런 분들은 우리 기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식당에 대해서, 화장실에 대해서, 침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요. 필요하면 저희 같은 경우 분기에 한 번씩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받아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한, 근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아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한 클라이언트의 욕구 수준에 맞추어서 노력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노력들인 거죠. 제가 일례로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2000년대만 해도 다 외국의 식당이 왔을 때 다들 깜짝 놀랐죠. 외국계 브랜드 식당들 왔을 때.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늘 그렇게 하잖아요.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요. 이전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격만 비쌌지 서비스는 엉망이었죠. 맛만 좋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그게 아니죠. 외국계 식당들 가면 넥타이 딱 입은 아이들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아니면 모자를 쓰든가 하고 메모 들고 와서 딱 앉으시라고 자리 다 내드리고 저희는 어떤 식당이고요, 어떤 거 하고요, 와인은 어떤 게 좋고요, 오늘의 디시는 하고 시그니처 메뉴는 뭐고요, 오늘 셰프의 메인 요리는 이겁니다. 가격은 얼마고요? 천천히 보시고 지금 주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벨 눌러주세요. 제가 바로 올게요. 그래서 주문하면 다 또 확인해서 얼마 걸립니다. 뭐부터 갖다 드리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내도 내가 대우받고 여기는 좀 뭐 달라 하는 거죠. 왜 사회복지기관은 그걸 못하죠? 할 수 있잖아요. 그 가족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 기관 이렇고요. 기관도 다 보여주고 서베이 다 한번 같이 하고 만약에 생활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하고 같이 계실 거고 선생님은 어디 계실 거고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설명된 것도 다 안내해드리고요. 사무실도 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놀이시설이나 아니면 휴게시설이나 아니면 뭐 하면 뭐 하고 게스트룸은 어떻게 쓰고 다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택은 클라이언트가 하시는 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베스트는 여기입니다 하고 선택권을 자기결정권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관장도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하면 누구나 그렇게 따라가요. 근데 사람 수를 돈으로 보고 무조건 막 땡겨서 하면 어렵죠. 그리고 그건 진심이 전해지기가 어려워요. 당장은 배부를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거 만들어서 하루 1년만 배부르게 하고 1년 후에 문 닫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죠. 그리고 한 번 돼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게 될 텐데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려고 그러면 그 궁극적인 눈높이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들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를 하고 평가를 하고 하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은 바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내가 제출한 프로포절이, 또는 우리 기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효과적이냐,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인 겁니다. 자, 실험 설계의 요소인데요. 첫 번째, 통제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자, 또 한 번 여쭤볼까요?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네. 하시죠. 지역사회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실험 집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지역사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지만 계신 분들은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부분이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학생분들 보면. 네. 근데 왜 통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무런 외국에서 영어 표현을 하면 experimental control, 일반 자기 컨트롤이 됐든 뭐가 됐든 일상생활에서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들, 자기 생활을 하시는 분들, 여기는 실험에 참가하시는 분들, 주관적인 네,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실험에 참여한 사람은 실험 집단. 아니요, 실험에 참여한 사람, 실험에 참여하신 분이 실험 집단. 그냥 그래서 자, 정리해서 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별할 때 클라이언트 집단이 여기 계셔야 되겠죠? 지역사회 내에. 네. 자, 이분들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눠야 되는데요.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실험설이기 때문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즉, 실험 전에 사전, 사후, 네. 자, 원인에 대한 거, 결과에 대한 거. 자, 사전에 어땠는데 사후에 어땠는지, 그리고 그 사후의 변화가 원인에 의한 건지, 이 원인이 우리 프로그래밍 때문인지, 아니면 시간의 흐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성장한 건지, 다양한 어떤 이유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실험 설계해서 실험 평가를 하는 건 이렇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부분들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변화가, 결과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 그걸 알아보기 위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나누는데 가장 좋은 방법, 난선화죠. 우리 랜덤하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보통 난수표 쓰고 아니면 뭐 무작위로, 보통 이제 한국말 무작위라고 해야 되죠. 누가 실험이 대상이 될지 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전공치마 2학년 분들 중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별한다고 할 때 알려드리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 학번이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르는 거예요. 누가 될지 모르게, 저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고. 아니면 예를 들어 학생 수가 많으시면 난수표를 만들어서 그 난수표상에서, 난수표는 이제 어지러울 날짜 해서 누구도 모르는 건 그 중에 몇 개 골라서 그거에 해당되는 분이 실험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통제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죠. 실험 집단의 분들은 어떤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공하지 않고 그냥 일상에 하시는 것들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실험 집단이 훨씬 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졌다거나 아니면 좀 나빠졌다거나 다양한 어떤 결과값이 나올 거고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나눌 때 실험 집단인지 통제 집단인지, 통제 집단은 모르셔야 돼요. 그걸 알게 되면 그것이 외생교수가 되는 거예요. 야, 쟤네는 저런 거 하는데 우린 모르는데, 그럼 당연히 저러고 우리랑 차이 나지.
야 그러면 지면 안 되지. 이게 왜 생겼지? 외부의 영향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상에서의 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했던 비교하고자 하는 값들이 달라지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는 잘 모르게 똑같이 하되 아니면 별도로 구별해요. 실험 집단은 A라는 연구소에서 일반 통제 집단은 B라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뉜 것처럼 나눠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플라시보 효과나 의학 부분에서는 다양한 실험 연구를 여러 개 만들어요. 그래서 실험을 하기 위한 집단을 A, B, C에 다 실험해요. 그리고 그 값을 비교해요. 그 다음에 일반 통제 집단을 따로 두고. 그래서 실험 집단 하나만 두느냐, 두 개 두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의학분야는 뭐 이게 돈이 워낙 크게 되니까 한번 성공하면 평생이 아니라 뭐 몇 대가 먹고 살 돈을 버니까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사례 실험 설계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난선화에 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선택편이라고 하는 건 나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저기 내 친구도 많고 저기 가면 더 즐거워요. 여기 있는 것보다 해서 자기가 어떤 바라는 대로 우리가 의도했던 저분은 수준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오실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실제로는 잘 모르도록 내가 실험 집단을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랜덤하게 무작위로 선출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통 매칭해서 합니다. 매칭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보통 이제 눈덩이 풀지만 예를 들어서 노숙인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어떤 실험들을 해서 프로그램에서 그들을 또는 마약 중독을 피해자들을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어떤 그런 과거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톡 찍어서 그 사람들을 매칭해서 그 사람들을 프로그램을 하고 그 외에 일반인들과 일상의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비교해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통제 집단을 만들 수 없다라 그러면 일상의 다른 어떤 사회의 지표들이 전 실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통제 집단이 실험했던 프로그램을 했던 결과가 돼서 이런 실제로는 타당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 설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교입니다. 사전과 사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사전검사 때 기초선을 다 만듭니다. 사전검사를 했을 때에 다양한 우리가 실험하기 위한 평가의 기준들을 만들었을 때 그 기준에 대한 다양한 값들을 이리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선이 없으면 사후 검사를 했을 때 사후 결과에 대한 값들을 비교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초선들을 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쉽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교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값들 그다음에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을 이전에 마약 중독 치료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마약 사용 빈도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값들에 대한 것들이 횟수고 이거는 그러면 뭐 10번, 15, 몇 번에서 이렇게 쭉 나왔던 값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서 그 후에 이건 이제 사전 검사가 되는 거고요. 이제 사후 검사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얀 곡선 아니면 뭐 이렇게 수평하게 계속 일정한 변화 없이 갔던 것들을 처음엔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점점 떨어지게 또는 요 수평에 대한 값들도 점점 이렇게 떨어지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데이터 값들이 나온다라 그러면 우리가 했던 마약
중독의 어떤 회피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효율적이네, 효과가 있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같은 하향이라고 해도 이거 곡선 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라고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3% 나온다라 그러면 똑같이 1%가 나오면 이 프로그램의 두 가지 중에 이거는 뭐 문제가 없이 동일한 값이니까 효과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기울어지는 값들이 더 차이가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이 효과성은 있지만 비교해서 2%밖에 효과성이 없다라고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초선, 사전에 검사를 해서 그 사람의 행동 특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 결과값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초선을 비교해 봄으로써 사전과 사후의 값들을 수량화시키고 계량화시켜서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그 값들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전 사후 검사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측정 도구의 문제다라고 하죠. 통계적인 회귀, 검사 효과 또는 도구화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간혹 굉장히 다양한 값들을 만들었을 때, 통계적 회귀라고 하는 건 그 값이 변화가 나왔다가 큰 차이 없는데? 라고 나올 수 있는 값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뭐 간혹 생기기는 합니다만, 이 측정 도구를 어떤 도구를 쓰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조사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표준 척도 또는 표준 측정 도구를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표준 측정 도구는 사회적으로 또는 기관에서 논문을 만들어서 다양한 어떤 기관에서 실험 값들을 보정해서 그 값이 적절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연구원이라든가 사회복지사협의회라든가 뭐 국회라든가 아니면 각 대학의 사회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 어떤 청소년 연구에 관한 것, 아동, 노인, 다양한 생애주기별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그 값들을 만들고 조사하기 위한 데이터 척도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척도들을 좀 되도록이면 사용을 해서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측정 도구의 간섭의 문제를 거기서 벌써 겪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 게 좋죠.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사론에 대한 것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하셔서 각 진행하는 프로그램마다 표준 척도와는 좀 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의 내용들을 더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좀 변형을 해서 조작적 정의를 통한 변형을 통해서 설문의 내용들을 바꿔서 프로그램에 맞는 척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척도를 이용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맞는 어떤 질문지 척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비교에 관한 부분에서도 많은 다양한 부분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실험 설계 요소의 세 번째가 개입입니다. 프로그램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사후, 중간에 프로그램들을 하게 될 텐데 이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는 기간에 이 활동들을 개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험 집단에서의 긍정적 변화의 원인이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프로그램, 즉 개입에 의한 거다라는 거죠. 이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중간에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 과정이 바로 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입이라고 하는 건 클라이언트의 욕구의 해결, 또 문제의 감소 또는 그 프로그램 참가 후에 아니면 문제됐던 행동들을 조금 더 개선시키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 그런 것과 연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집단 내의 구성원의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회적인 특성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지역사회 특성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또는 국가적인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천안과 서울이 다르고요. 천안과 청양, 공주가 달라요. 서천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한국과 미국이 달라요. 그리고 한국과 북유럽이 다를 수 있죠. 이런 어떤 집단 내 구성원이나 지역사회 특성들, 이런 것들도 개입에 좀 충분히 고려돼야 될 사항인 거죠.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들을 할 때 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아니면 파일로트 사업이라고 해서 하나만 해보는 거죠. 한 집단의 특정 지역,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에서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좀 세워서 모델링 사업을 하나 하는 거죠. 파일럿 사업이라고 해서 한국말 시범 사업. 아, 그게 단어가 생겨. 시범 사업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을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노인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도 그 처음에는 함부로 그 막 정책 국가 정책으로 한 게 아니죠. 처음에 조그맣게 해보고 또 요즘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에 관한 부분들. 네. 아마 이제 올해도 이제 대선에 기본소득제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본소득제에 관한 것들도요.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10년이 넘어가요. 이 전 대통령 선거에서 나왔던 사회복지에서의 이슈고요. 또 북유럽의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에서부터 프랑스에서는 실행을 했어요. 예, 인구 한 3만 정도 되는 소도시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 300만 원씩을 아이 어른 뭐 상관없이 다 주는 거예요. 예, 3만 명한테 다 300만 원씩 1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선생님 300만 원 드린 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디다 쓰시고?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베이직 인컴이니까 그 300만 원 쓰라고 써서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돈은 우리말대로 돈은 돌고 돌아 돈이라고 하는 것처럼 300만 원을 지역사회에 충분히 써서 그 돈이 소상공인도 살고 기업도 살고 그래서 그 활동들을 통해서 다시 나한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기초적인 경제 모멘텀이 경제 활동이 생기니까 펀드멘탈이 생기니까 그랬던 건데 예, 서구 선진국에 돈이 나와서 다 400만 원씩 들렸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그것도 좋죠. 쓰는 건 상관없어요. 예. 저번에 전 주식사.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값들이 지금도 실험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결과값들을 소구열을 계속 하는데 처음에는 한두 달은 쓰세요. 네, 그 프랑스에서 했던 결과들을 보면 한두 달은 내가 노력을 하고 아는 거에 플러스 내가 노력해서 버는 직장생활 통해서 버는 소득에다가 400만 원을 또 줬어. 갑자기 뒷주머니가 야 오늘 왜 아빠가 쏠게. 나가서 한두 달은 잘 쓰세요. 근데 언제까지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처럼 노후대비도 해야지. 네, 주식사. 야 어떻게 될지 알아 나라가. 야 조금 더 해야 돼. 100만 원씩 정기적금에 넣고 10년짜리 넣고 이러면서 300만 원은 충분히 다 써야 되는데 여행도 가시면서 막 써야 되는데 안 쓰시고 저축해서 이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을 위한 어떤 기초체력으로 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억을 썼는데 1억만 돌고 2억은 안 돌아요. 그러면 1억만 기본소득으로 줘야지 했는데 1억을 주면 다시 한 2천만 원만 더 나머지 8천원이 어디인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소득으로 현금성이 다 100%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복지에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다 기관으로 줬던 거, 중앙행정기관이 줬던 것들을 바우처로 기관으로 주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 직접 주고 한달 이상 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1년 안 쓰면.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실험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시범 사업들을 통해서 점점 문제점들을 조금 제거하고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얘기한 대로 자기가 목표한 대로 예를 들어서 90% 이상의 정책적인 효과를 거둔다 그러면 전국 사업을 하겠죠. 아무리 좋은 사업도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죄송해요. 몇 프로 정도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30%요? 그러면 반대당한테 바로 해요. 야, 돈 100원 쓰고 30원밖에 못 벌어? 그럼 큰일 나죠. 서류상으로 120원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0원 썼으면 120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업 다시 하죠. 70, 80, 네, 실제로는요. 몇 프로? 60, 70, 80, 실제로 한 60에서 70 가까이만 그렇게 해봐야 돼. 프랜차이즈 그거. 네. 그 사업과 사회복지 가업을 같이 주시면 안 되죠. 30kg. 조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민주당의 이재명 성남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역 화폐 가지고서 네, 그때 지역사회 기본소득을 못하니까 지역화폐를 했던 거죠. 그 방식이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외국의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한 40년 빨라서 1900년대 초부터 했어요. 그거에 대한 EU가 통합이 되면서 에스킹 앤더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회복지 스웨덴의 그 저명한 사회복지계의 학자인데 그분이 그런 어떤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 제3의 물결이라고 해서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것들을 제안을 한 게 대표적인 게 이제 기본소득이어서 EU가 시작이 되면서 그런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했죠. 근데 그것들은 실제로는 국민적인 어떤 인지도, 이해도도 따라와야 돼요. 예. 하물며 그런 스웨덴이나 이런 그 복지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도 이 프로그램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바꾸어서 다양하게 제공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세계에서 나오는 연구 논문들을 이제 꾸준히 받아보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예.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프로그램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 대표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 양극화, 부의 집중화, 예. 그 다음에 교육의 기회의 불균형, 그 다음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누구나 사람이 기본적인 어떤 문화를 향유하고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권, 소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도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 정책적인 목표로는 최고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성공한다라는 목표는 좋아라고 다 동의를 한 거죠. 그러면 성공하는 방법을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것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룰 거고 또 가장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최적의 비용으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의 특성, 국가의 특성, 인적 특성에 따라서 어디는 KTX 타고 가는 게 빠르고 어디는 항공기 타고 가는 게 빠르고 어디는 배 타고 가는 게 빠르고 어디는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빠르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하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부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 분야에 계신 분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대선 때마다 기본소득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도 순환시키고 사회적인 양극화도 둔화시키고 그다음에 누구나 동일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들을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좀 더 성장하고 또 국민적인 어떤 인식이 좀 더 많이 더 넓어지면 아마 그런 시간도 오지 않을까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누구나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내가 좀 쉬고 싶을 때 쉬고 내가 또 다른 어떤 걸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어떤 돈 때문에 그런 걸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은 없었으면 또 왜냐면 누구는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내가 이런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자 한 게 아니잖아요. 신이 그렇게 존재해 주신 거지 제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기회는 균등하게 주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사회복지에서 주창하고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정책적으로 좀 제안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 설계에 대한 것들 굉장히 좀 진행에 관한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생깁니다. 아까 원인 변수, 종속 변수, 원인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변수라고 하는 바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건 수시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상수는 안 변하고 늘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변수라고 하는 건 그와 반대돼서 늘 변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에서의 변수는 프로그램 진행에서의 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회복지사가 할 거냐? 클라이언트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누구는 똑같은 프로그램 100원 주고 하는데 누구는 1000원 주고 하고 또 기관은 10,000원 내서 하더라. 프로그램 질이 다르더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몇 명이나 일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몇 명이 같이 일하면서 그 방향을 같이 보는지 아니면 각자 목소리 커서 첫째 시간에는 이렇게 산에 갔다가
둘째 시간에는 바다 갔다. 셋째 시간 땅속 갔다. 이동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정작 하는 거는 10분도 안 되더라. 이러면 실험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하겠다, 업무 분장을 해야 된다, 담당자 누구 정해야 된다,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정하는 게 바로 그래서 이 변수를 최대한 상수에 가깝도록 통제 가능한 변수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실험 설계를 진행을 할 때도 이런 어떤 원인, 그 변수에 대한 것들 이해를 잘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험 설계를 했던 것만큼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양한 변수를 경험이 많은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어떤 기반을 충분히 가진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회복지사나 프로그래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통제 가능한 수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실험 설계의 어떤 유형들은 기본적인 어떤 실험 설계 또는 이런 실험 설계를 할 수 없는 경우 의사 실험 설계와 비슷하게 한다 그래서 의사 실험 설계거든요. 의사 실험 설계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 집단을 구할 수 없을 때 또는 실험 집단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지금의 현재 사회 상황을 우리가 프로그램 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들을 그냥 그걸 조사함으로써 그걸 전 실험 단계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어떤 실험 설계 진행할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실험 설계 통계 방법들은 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조사론에서 공부하셨던 부분이어서 이거 설명드리면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플라시보 효과, 실험 설계 진행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플라시보 효과. 이런 뭐 나와야 되는데. 미약 효과라고 하죠. 다 아는 거랑 말을 안 하는 거. 그렇죠. 네. 감기 걸렸는데 감기약이 이거 딱 떨어져요. 이거 하나 한 잔 있으면 맹물 하나 딱 갖다 드려도 쫙 드시고 야, 한 시간 지났는데 감기 다 떨어진 것 같아. 그래 최고인데 뭐야? 맹물인데요. 드시고. 네. 유약 효과라고 하죠. 보통 이제 보건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신약품 같은 거 만들 때 실험 집단에는 진짜 약을 주고요. 통제 집단에는 그냥 실험 집단에는 진짜 약을 드리고요. 그 변화를 측정하고요. 통제 집단은 물 주죠. 그래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똑같이 이런 경우도 있죠. 또 아니면 A라는 집단, B라는 집단, C라는 집단, D 집단 주고 또 A라는 집단은 물 주고 B라는 집단은 진짜 약 주고 여기는 50%짜리 약 주고 C라는 집단은 100%짜리 약 주고 D라는 집단은 예를 들어 다른 전혀 엉뚱한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험 집단마다의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약이라고 설명했거든요. 맹물도. 그때 다 감기 났다라고. 오늘 가пол에서 내일 출근할 거예요. 이러면 유약 효과죠. 다. 네.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저 사회복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 저 총각 저 사회사 보고 싶어.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 좋은 것도 더 따라가시고 나중에 만족도 조사 100점. 이게 일종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의 유약 효과죠. 플라시보 효과죠. 근데 실제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 100% 만점 주면 죄송한데 그 설문지 버려요. 버린다는 한 게 아니라 통계값에서 빼버려요. 왜? 그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 또 하나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말. 이걸 많이 말씀드려요. 노시보 효과예요.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외우시기 쉽죠?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시고 조사랑 공부하셨고 저랑 수업하셨으니까 플라시보 또 반대말도 알아? 노시보 하면 그 노교수가 얘기했던 노시보. 네.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말입니다. 진짜 약인데도 안 들어요. 실제 프로그램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야, 저거 뭐 뻔한 거. 야, 지난번에 왔던 저 B랑 기관 갔더니 똑같더라 프로그램. 그때 내가 만족도 줘서 주기는 한 90점 줬는데 야, 실제 만족은 별로야. 여기도 똑같네 뭐.
그래서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정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 B, C, D 집단에 약이라고 여기 100%, 80%, 70%물 줬는데 약을 드신 분들도 변화가 없고 물 먹은 사람도 변화가 없고 똑같은 거죠. 네, 노시보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해요. 예, 마치 저 사회에 음과 양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전문가로서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 노시보 효과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잘 구분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평가값에서 또는 통계치에서 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들은 제거하고 실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험선 원인과 결과의 또 사전과 사후에 대한 어떤 값들을 제대로 된 값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론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계시면 그냥 다 받아들이고 하면 이런 오차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클라이언트는 원하는 게 A라고 하는 곳인데 값은 B니까 B로 가야지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계신 분들의 경험이 그거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죠. 다만 그런 분들이 이런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까지도 좀 더 더해서 나오는 다양한 값들을 스스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학적인 어떤 논리대로 평가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험 설계에 관한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